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쓰는 챗봇이 사실은 저 먼 우주에 있다면 어떨까요? 좀 공상과학 소설 같죠?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구 궤도로 옮기는 아주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의 챗봇이 우주에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챗봇한테 질문에 던지면 그 대답이 지구를 떠나 우주에서 처리돼서 돌아온다는 건데, 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황당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왜 나왔을까요? 그 시작점은 바로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지구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AI 기술이 정말 미친 듯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먹어치우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기업들이 지구 밖에서 아주 급진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AI 에너지 위기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왜 그 해법으로 우주 궤도가 떠오르고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또 우주의 물리적 환경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걸 선점하려는 새로운 우주 경쟁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짚어볼 겁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당연히 있겠죠. 이 거대한 도전 과제들까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과연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냥 SF 영화 같은 이야기로 남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지구의 AI 에너지 위기입니다. 부제가 전기 먹는 하마 문제인데 이게 정말 딱 맞는 비유예요.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말 그대로 전기를 하마처럼 집어삼키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숫자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415테라와트 C. 국제에너지기구 IEA 자료인데요. 올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가 생산하는 모든 전기의 1.5%를 데이터 센터 혼자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방금 말씀드린 2024년이고 오른쪽이 불과 6년 뒤인 2030년 예측치입니다. 거의 2배 이상 945테라와트시까지 폭증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주범이 누굴까요? 네, 바로 AI입니다. AI를 학습시키고 돌리는 데 필요한 전력만 해도 2030년까지 4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지구에서는 답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정말 대담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통째로 우주로 가져가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작년 11월입니다. 스타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엔비디아 칩을 실은 위성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궤도에서 컴퓨팅이 가능하다는 걸 말 그대로 증명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실제로 나사 우주비행사 출신인 니콜 스톳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 환경이 지상 데이터 센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게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라고요. 전문가들도 우주를 아주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대체 우주가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걸까요? 지구보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에 더 유리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물리학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왼쪽 지구를 보세요. 전기는 화석연료 태워서 만든 불안정한 전력망에 기대고 있고 무엇보다 컴퓨터 열시키는 데만 전체 전기의 30에서 40%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에어컨 빵땅하게 트는 거죠. 자, 근데 오른쪽 우주를 보세요. 전력은 24시간 내내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로 해결합니다. 효율도 지구보다 최대 8배나 높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냉각은요. 그냥 우주 공간으로 열을 쏴버리면 끝입니다. 어차피 진공이고 극저온이니까요. 추가 에너지가 전혀 안 들어요. 정말 우아하지 않나요? 물리 법칙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장점들 때문에 벌써부터 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우주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 레이스의 선두주자는 아까 말씀드린 스타클라우드입니다.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고 있죠. 하지만 그 뒤를 바짝 쫓는 선수들도 쟁쟁합니다. IT 공룡 구글이 프로젝트 선캐쳐라는 이름으로 뛰어들었고 에더플럭스나 론스타 같은 패기 넘치는 스타트업들도 출사표를 던졌어요. 심지어 론스타는 달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 오픈 AI,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거물들도 이 시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 다들 짐작하시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짚어봐야겠죠. 이 멋진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거대한 장애물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가장 크고 현실적인 장벽, 바로 돈 문제입니다. 발사 비용이죠. 지금 당장 1kg짜리 물건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이 대략 $1,600,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성이 있으려면 킬로그램당 $200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지금보다 최소 8배에서 10배는 더 싸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게 관건이죠. 두 번째 문제는 이미 우주에 널려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지금 지구 궤도를 떠돌고 있는 10cm 이상 크기의 우주 쓰레기만 해도 추적되는 것만 36,000개가 넘습니다. 이런 곳에 수많은 데이터 센터 위성을 띄운다?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저 파편들과의 충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쓰레기 문제는 자칫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바로 캐슬러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한번 충돌이 일어나서 파편이 생기면 그 파편이 또 다른 위성과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연쇄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지구 궤도 전체가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는 정말 끔찍한 상황을 말하는 이론입니다. 마지막 장애물은 지연시간, 전문 용어로 레이턴시입니다. 데이터가 지구와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이게 왜 문제냐면 모든 작업이 우주에 적합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 위성 사진을 분석하는 것처럼 결과가 좀 늦게 나와도 상관없는 작업들은 우주에서 처리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챗GPT한테 질문을 던지거나 온라인 게임을 할 때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서비스는 어떨까요? 빛의 속도로 통신해도 수십 밀리초의 진연이 생기는데 이건 사용자 입장에서 엄청난 렉으로 느껴질 겁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여전히 지구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딱 이겁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증명됐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사업이냐?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엄청난 잠재력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과연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지속 가능한 도약이 될까요? 아니면 이 모든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그냥 엄청나게 비싼 공상과학 소설로 남게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